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공을 좀 잘 차거나 그림을 잘 그리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내가 한때 손재주와 발재주가 좀 뛰어났지. 나 닮아서 그렇다. 그렇죠. 네, 이런 말 하시면서 으쓱으쓱하곤 하시는데요. 그만큼 자녀들은 부모님의 생김새, 또 재능, 성격까지 닮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닮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죠. 몸속 질환인데요. 유전자에 새겨진 질환의 씨앗을 미리 예측해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유전상담센터 김도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혈액이나 골수, 소변 등의 다양한 검체를 통해서 질환을 진단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피를 뽑는 일입니다. 검사를 할 때요. 그렇죠. 이렇게 혈액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질환까지 진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래나 건강검진에서 이제 피를 많이 뽑게 되죠. 그럴 경우 보통 정맥혈을 이제 체열하게 됩니다. 이 혈액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혈액 속에 있는 혈구의 어떤 수치나 모양 등을 분석을 하여서 빈혈이나 어떤 백혈병과 같은 그런 혈액 질환을 진단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 이제 있는 일종의 액체 성분이라 볼 수 있는 혈장 속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석을 하여서 당뇨병이나 혹은 고지혈증 그리고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 검사 그리고 암의 진단 혹은 면역이나 알러지 질환 등을 진단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는 혈액 속에 있는 물질들에서 유전자 분석을 시행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그걸 통해서 유전자 질환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유전자 검사하면 친자를 확인할 때 쓰이고 또 범죄자를 식별할 때 많이 쓰이는데 네. 유전자 검사가 또 다른 유형에 쓰이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친자 확인과 같은 그런 법의학 분야에서도 상당히 유전자 검사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의료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미생물의 동정이나 암의 진단과 치료, 그다음에 어떤 유전 질환의 진단, 그리고 혈액형의 판정, 그다음에 이제 장기 이식에서 조직 적합성 그런 검사 등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 많이 들어보셨죠? 네. 1990년대 시작해서 13년 정도 만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밝혀진 정보의 양이 약 책 1000페이지, 3,300권 정도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도 다양한 동식물의 유전자 지도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다가온 유전자 진단 시대, 여러분도 실감하고 계신지요? 전문가의 선택, 유전자 진단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엄마의 나이가 높을수록 많이 생긴다.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이 염색체가 이렇게 이제 배분이 되게 되는데 그런 배분에 좀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염색체의 어떤 수적인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염색체 수적인 이상 질환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21번 염색체가 2개가 아닌 3개가 존재하는 다운 증후군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염색체 수적 이상의 경우에는 엄마의 연령이 35세가 넘어가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서 그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염색체 내에 존재하는 개별 유전자의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버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모근이 없는 머리카락으로는 유전자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도 정답은 X입니다. 확인할 수가 있군요. 네. 이제 모근이 없는 모발로도 유전자 검사는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좀 검사할 수 있는 분야가 조금 한정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근에는 모발을 만들어내는 모모세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DNA를 온전한 DNA를 이렇게 추출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를 다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근이 없는 모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죽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DNA, 즉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출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것으로 어떤 개인 식별이나 모계 쪽의 일부 유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토콘드리아 DNA 같은 경우에는 모성 유전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자 간의 유전자 확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모근이 있는 모발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선별 검사는 대표적인 유전자 검사다.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정답은 네, X입니다. 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신생아 선별 검사 같은 경우는 페닐케톤요증이나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어떤 선천성 대사 기능 이상 질환에 대한 어떤 그런 검사를 지칭을 합니다. 국가 지원 검사고요. 네.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사 물질들을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분석은 따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런 유전자 검사를 이용한 신생아 유전체 선별 검사가 시판되고 있는데 이러한 검사들은 국가 지원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서 추가 금액을 내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검사입니다. 네, 유전자 진단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을 체크해봤습니다. 한 장수마를 조사해 보니까 네. 다수가 손상된 DNA를 복구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장수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전자가 사람의 특성뿐 아니라 수명까지 좌우한다는 건데요. 자, 유전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 몸은 이렇게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단백질을 만들고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이 유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DNA에 유전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DNA는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것이 더 많이 꼬여서 단단하게 응축되어 있는 것이 염색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전 질환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몸속 생식세포의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유전자는 이렇게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돌연변이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아예 단백질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단백질들이 작용하는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이나 그런 기관의 조직 이런 어떤 기능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유전 질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질환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유전성 암, 유전성 심장 돌연사, 유전성 신경 근육 질환, 유전성 골격 결합 조직 질환, 유전성 내분비 대사 이상 질환, 유전성 피부 질환, 유전성 안 질환, 유전성 혈액 응고 장애 질환, 유전성 비뇨 생식계 질환 등이 대표적인 질환들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암을 사전에 예방하는 치료법에 신호탄을 울린 사건이 있었죠. 바로 배우 안젤리나 졸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주의해야 할 유전성 암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실제로 암으로 발병될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한 조사에 의하면 82세까지 암에 걸릴 확률이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 3명 중에 1명에 해당이 되는 비율이 되겠죠. 그런데 이 전체 암의 약 10% 정도는 세대를 통해서 유전이 되는 유전성 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전성 암 관련 유전자 결함 시에 암 발병이 위험한 정도는 이것은 뭐 서양의 데이터긴 한데요. 유방암 관련 유전자의 경우는 일생 동안 76%, 대장이나 직장암 경우에는 74%, 위암은 70% 정도가 생애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의 평균 생애 암 발병 위험도보다 월등히 이제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유전성 유방 난소 종양 증후 같은 경우에 BRCA1, BRCA2, 브라카1, 2라고 있는데요. 요 유전자 둘 중에 하나가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요 증후군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생겼을 때 일생 동안 유방암은 87%, 난소암은 약 50%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네. 다른 다른 암의 발병 위험도도 역시나 다 증가하는데 대표적으로 전립선암이나 췌장암 등이 많이 또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유전성 유방난소 종양 증후군의 대표적인 어떤 유명인이 이 화면에 이제 나오는 그 할리우드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되겠는데요. 본인은 암 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모계 쪽의 친척에서 유방암이나 난소암 그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서 돌연변이가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유방 절제술과 그리고 난관 절제술을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대표적인 유전성암을 어떤 진단법이나 그리고 예방적인 처치까지 누구보다도 전 세계에 많이 그렇게 알린 공헌이 굉장히 큰 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유전성 대장암이 있습니다. 이 전체 대장암의 약 5%를 차지하고요.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 있는데 용종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사실 이것이 가장 유명합니다. 가족성 연종증과 청소 연종증이 있는데 이 가족성 선종성 연종증 같은 경우에 정상의 경우에는 이 장내 내시가 이렇게 깨끗하게 생겼지만은 이러한 작은 용종들이 100개 이상 이렇게 많이 생기는 질환이 되겠고요.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한 40대에 이르게 되면은 대장암이 거의 100%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인 질환이 되겠고 그 외에도 이제 코우덴 증후군, 리프라우메니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내분비암이 발생하는 다발성 내분비 손종이나 중추신경계와 신장의 암이 발생하는 폰 히펠린다우병, 그다음에 소아의 안구 악성 종양이 생기는 망막 모세포종 등이 있습니다. 암도 위험하지만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심장 돌연사가 아닐까 합니다. 네. 이런 갑작스러운 심장 돌연사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한다면은 유전성 심장 돌연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전성 심장 돌연사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35세 이하 급성 심정지 발생 이런 경우 상당히 이례적이죠. 이런 경우에 한 50% 정도가 유전성 심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유전성 심장 돌연사 같은 경우에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기와 같은 어떤 가족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젊은 나이라도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유전성 심장 돌연사 안에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요. 우선 유전성 부정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장 긴 간격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고 또한 국내 심장 돌연사의 약 6% 정도를 차지하는 부르가다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 부르가다 증후군은 심전도상에서 특징적인 어떤 모양을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실신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 몇 년 전 국내에 신영록님이라는 그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운동 경기 중에 갑작스러운 심정지 때문에 이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이분도 부르가다 증후군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성 심근병증이 있는데 거기에는 비후성 심근병증, 확장성 심근병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을 이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결합 조직에 병이 생기는 유전성 결합 조직 질환이 있습니다. 이 유전성 결합 조직 질환의 경우에는 신장 돌연사와 연관이 있는 이유가 흉부 대동맥류와 박리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이제 대동맥이 있으면은 이 흉곽 쪽에 위치한 것을 이제 흉부 대동맥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대동맥류와 박리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죠. 대표적인 질환으로 가족성 흉부 대동맥류와 박리증이 있고요. 또 엘러스 단러스 증후군, 로이디에츠 증후군, 또 말판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 중에 말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명한 질환이죠. 그래서 특징적인 어떤 신체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겉으로 보면 티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마르고 큰 키를 이제 지니고 있고
또 몸에 비해서 긴 팔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팔을 이렇게 쭉 펼쳤을 때 이 길이가 자기의 키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좁고 긴 얼굴을 가지고 있고 거미처럼 가늘고 긴 손발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목을 옆에 사진에 보신 것처럼 손목을 이렇게 반대편 손으로 이렇게 감싸 쥐었을 때 엄지 손가락이 이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덮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 손목이 많이 이렇게 개날프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된다고 해서 말파안 증후군으로 또 반드시 생각하시는 그런 오해는 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외에 다른 증상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감싸 쥐었을 때 자연적으로 엄지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억지로 힘을 줘서 이렇게 당기면 안 되고요. 네. 네. 예, 그리고 매우 적은 피하 지방을 가지고 있고요. 또 관절이 매우 잘 이완됩니다. 그리고 심혈관이나 안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음악가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피아니스트의 라흐마니노프, 그다음에 이 바이올리니스트인 그 파가니니 같은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 두 분의 경우에도 굉장히 큰 손과 손가락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이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테크닉을 또 가졌고 상당히 어려운 곡을 또 많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정치권에서 유명하신 분으로는 미국의 대통령이 링컨이 말파안 증후군으로 많이 의심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사망했지만 이제 빈 라덴 같은 경우에도 말파안 증후군으로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아에게서 요로 감염과 관련된 질환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질환에 따라서는 오랫동안 항생제를 먹거나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요로 감염과 관련된 질환 중에도 이게 유전이 되는 게 있는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 방광요관 역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변 배출로의 이상으로 소변이 신장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질환입니다. 소아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는 이 소변이 신장에서 방광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소변 배출로가 이제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신장 쪽으로 소변이 역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아래쪽에 있던 어떤 세균들이 거꾸로 타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로 감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나 어떤 신우신염도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신장 기능도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광요관 역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선천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1차성과 그 다음에 후천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2차성 방광요관 역류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해당하는 것이 이 1차성이 되겠고요. 이 1차성 방광요관 역류는 방광요관의 이음부가 선천적으로 이 구조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발달을 하여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서 좀 유전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비뇨기 질환으로서 요로 감염 소아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차성 방광요관 역류 같은 경우는 그것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원인, 그러니까 뭐 방광에 어떤 압력이 올라갔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항생제를 투여를 해야 되고요. 또 많은 경우에는 크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전 상담으로 가족력을 또 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이 방광요관 역류와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대를 이어온 유전성 질환이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심한 근시나 난시로 안경 낀 부모님들, 자녀분들 또 안경 많이 끼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족 전부가 안경을 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유전 정보는 부모와 자식 간의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가진 유전 질환이 전부 다 자녀 세대로 이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다 가지는 않습니다. 다 가지는 않고요.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경우 요 그림에서 이제 빨간색 B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보통 이제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명이 그런 돌연변이가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자녀에게 유전자가 내려갈 때는 아버지한테서 반, 어머니한테서 반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산술적으로 50%의 확률이
자녀에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네, 국내에서는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부모가 똑같은 유전 질환에 똑같은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유전 질환의 진단에는 이 사회문화적인 측면도 잘 많이 봐야 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이런 근친혼 같은 것이 합법이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50%가 아니고 75%나 그 이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 질환을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된 것이 상세한 가계도입니다. 네. 이 가계도는 저희 유전 상담센터에서 이제 작성한 예시인데요. 이 가계도의 내용에 따라서 유전자 변이를 판정을 할 때 결과가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력이나 가계도 조사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 상담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상세한 가계도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 아버지 혹은 어머니한테서 오는 것이 다이냐? 100%는 아닙니다. 네.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를 부모에게 넘는 새로운 유전적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데노보 뮤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이제 자녀를 가지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유전적으로 한 세대가 내려가게 되면은 그 한 세대가 내려올 때마다 약 70여 개의 유전자 변이가 새로 생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변이들은 대부분은 거의 의미가 없는 유전자 변이들이 되겠고요. 그런데 가끔 이것이 운이 없으면은 유전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변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유전적 변이가 많이 있는 것이 결코 좋을 게 없겠죠. 네. 그런데 이 유전자 변이가 최근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아버지의 연령과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도 이런 의심은 많이 했었거든요. 자폐증이나 정신분열증 같은 경우에 아버지 연령이 높을수록 이게 비례한다고 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런 의심은 했었는데, 실제 그래서 아버지 연령이 한 살 증가할 때마다 2개의 변이가 더 생긴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어떤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결혼 연령도 많이 늦춰지고 있고 자녀를 가지는 나이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 것이 유전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겠지만 어떤 자기 환경에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는 최대한 어떤 자녀를 좀 빨리 가지시는 것이 가장 큰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